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자, 훈민정음. 자,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세계 최고의 글자잖아. 이건 뭐 앞에서 세종 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한자의 불편함. 그래서 집현전학자들. 근데 실제로 집현학자들 뭐 별로 안 도와줘요. 엄청 집현전하는 데서도 엄청 반대. 예, 누가 말해도 훈민정음은 완전 세종의 작품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진짜 에민의 군주죠. 그래서 실제로 서문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뭐 여러분 뭐 그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 뭐 대가 필요한가요? 나라 말씀이 뒷국가 달라 문자로 서로 샤마떼 아니야. 이런 전철 어린 백성들이 니르고 졸빼 있어도 하면서 시작되는 너무나 명문. 그렇죠? 그래서 세종이 이 글자를 왜 만들었는지. 됐죠? 자, 그다음 이제 과학기술에서 천문학. 자, 천문학은 혼천이와 간이. 그리고 이건 이제 천문관측 기구고요. 특히 간이 같은 경우에는 그 경복궁 경회로 북쪽에다가 간의대라는 걸 만들어요. 간의대. 그래서 천문관측 기구에 했던 간이를 설치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측우기, 이거는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 그 다음에 자경루는 물시계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낭불구는 해시계.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가볍게, 이거는 특이하게 태조 때입니다. 제가 태조 이성계 때도 얘기했지만 태조 때 별로 뭐 나올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태조 때는 뭐 한양천도나 국호제정은 너무 당연하고 뭐 도첩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에서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이거는 고구려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지 약간 전설 같은 얘기를 해서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갑오로 내려오던 이 고구려 천문도를 웬 노인이 와서 이성계한테 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가 이걸 흑묘석에 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양의 3대 석각 천문도 중에 하나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래서 별자리를 분야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별자리를 쫙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칠정산.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종 때입니다. 하여튼 세종 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세종이 항상. 칠정산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역법이에요. 달력. 근데 여러분 그 달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첨단 과학이야. 왜냐하면 천체가 관측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충선왕 때 쓰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외력을 참조해서 그러니까 한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역법이죠. 그러니까 한양을 중심으로 천체를 관측해. 이것도 역시 똑같네. 아까 말했던 자주와 실용이잖아. 그쵸? 세종 때 만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역법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 인쇄는 이제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만들잖아. 근데 잠깐 조금 만들지 않다가 태종 때 주자소 설치한 다음에 개미자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미자는 의미가 뭐냐면 단절됐던 금속활자를 계승했다 해서 개미자고요. 그런데 금속활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자, 세종 때 만들었던 갑인자예요. 그래서 금속활자의 갑은 갑인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기, 화포, 신기전, 거북선, 판옥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아시죠? 그래서 이미 조선 전기에 있었잖아요. 태종 때 만들고 나중에 그거를 이수진이 다시 만들지. 근데 물론 근데 그때 이건 이제 정식 명칭은 거북선은 귀선이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똑같은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사실 정확하게 거북선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일단 뭐 2단 노선이다 3단 노선이다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조금 뭐 논란들이 있죠. 그리고 위에 판이 철로 됐다 철갑선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위에 나무로 만든 거다. 그래서 나무를 덧대서 좀 단단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건 자 이때 15세기에 이미 이번 기본적인 원형들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 인쇄. 자, 궁궐은 경복궁과 창덕궁. 여러분 시간만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앞에서 수업하면서 했었죠. 경복궁은 정도전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조고요. 그 다음에 창덕궁은 왕자의 난 이후에 개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방원이 경복궁이 너무나 정도전의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정도는 자기가 죽였잖아요. 어린 동생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기의 궁궐을 만들어서 태종이 한양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게 창덕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궐이 창경궁인데 창경궁은 이 성종 때 성종이 모셔야 되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 어머니 인수대비뿐만이 아니라 뭐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의영 윤씨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종의 부인도 있었고 그래서 할머니들 셋이 좀 뭐 이제 사실 수 있게 창덕궁 옆에다가 원래 있었던 궁을 조금 확장을 해 수창궁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만드는 궁이 창경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창덕궁과 창경궁이 이렇게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조선의 5대궁이라 말할 때 또 하나 경운궁, 그러니까 오늘날의 덕수궁이죠. 경운궁과 경덕궁, 경희궁이 있는데 그 두 궁궐은 외란 이후에 광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단은 실제로는 궁궐의 양쪽에, 경복궁의 양쪽에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명 좌묘 우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묘 우사는 왕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서 조선의 국왕은 항상 앞에서 얘기 한번 살짝 한 것 같은데 항상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정치하거든요. 그래서 남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궁성과 도성의 정문은 그래서 남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양도성의 정문도 숭례문이라 그랬죠. 흥인지문이 아니라. 자, 그런데 왕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왕의 좌측손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우측이 서쪽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실제로 유교의 의례에서는 좌가 더 직렬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따질 때 우의정보다는 좌의정이 뭐 비슷한 거지만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동쪽에는 종묘를, 그리고 우측에는 토지신과 곡식신의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는 궁 바로 앞에 한복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 그러니까 원구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려 때는 좀 일부 운영도 되기도 했는데 조선 때는 세조 이후에는 운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명나라 놈들이 이걸 하도 시비를 걸어. 아니 니네가 하늘에다 제사를 왜 지내냐. 그래서 환구단, 원구단은 운영이 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96년에 아르사의 공사관으로 파천했던 고종이 경운궁, 덕수궁으로 환궁한 다음에 다시 환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황제 즉위식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긋는 데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사만나라고 그런다. 대한, 황제나라다, 제국.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식을 거기서 합니다. 자, 선농단은 흥이지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이신, 그러니까 뭐 중국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망오제 할 때 뭐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 신, 뭐 농사를 짓는 법을 알려준 신. 그래서 그 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흥인지문 바깥에 나가서 거기서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도 보여주고 거기다 이제 조선의 국왕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때 그 왕의 얼굴을 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 관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과거 시험을 보러 오는 걸 그래서 관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적이 좋아서 그러니까 초시를 통과해서 복시에 가면 복시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전시에 가면 합격을 해서 전시 순위 결정전에 가면 그거는 국왕이 친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왕을 볼 수 있죠. 왕은 빛이야. 그래서 빛을 본다. 그래서 과거 시험 보는 걸 관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농단에 가서 조선의 그 왕이 이 의례를 진행을 하잖아. 그러면 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백성들이 막 모여요.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광객이라 그랬어. 그러면 왕이 이 선농식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선농단에 왔는데 근데 그래도 뭐 내 팬들이 소위 말해서 나보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 어린 백성들에게 해줄 게 없나 해서 근데 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밥 주기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 고기 국물을 내서 국에다가 밥을 넣어서 한 그릇씩 쫙 돌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선농탕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설렁탕 그래서 뭐 가끔 드시는. 자, 그다음에 불교 건물에서는 해인사 장경판전. 여러분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팔만대장경 할 때 얘기했어요. 팔만대장경은 대몽항쟁기 강화도에서 만들어지지만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건물인 장경판전. 그러니까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팔만대장경과 함께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기록문화유산이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팔만대장경은 기록문화유산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이라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그 건축물은 그냥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그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근데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에 건축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해인사 장경판전은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 없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뭐냐면 세조 때 장경판전을 보수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날은 뭐라고 보냐면 최소한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은 세조 전에는 있었겠구나.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조 때 보수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교를 좋아하는 세조 때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원각사 10층 석탑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뭐에 영향받았다? 고려의 원간섭기에 만들어지는 경천사 10층 석탑에 영향받았다. 그래서 세조가 야 이거 진짜 멋있다. 그래서 서원한복판에 원각사 10층 석탑, 그러니까 원각사를 만들고 탑을 만들 때 야 쟤랑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똑같이 만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진으로 보면 거의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이게 절 터만 있고요. 이게 터라 그랬잖아. 그리고 현재는 여기가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의 이름이 탑골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진 구별하는 거 말씀드렸죠. 밑에 보면 여러분 사진 있잖아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 보니까 탑골공원에 그래서 여러분은 자주 안 가시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탑에다 기대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변에 그 테두리가 쳐 있어. 펜스가 쳐 있는 게 사진의 특징이에요. 됐죠? 그걸로 경천사 10층 석탑이랑 사진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예는 15세기에는 분청사기고요. 분청사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청자입니다, 원래. 근데 주의사항이 그 밑에 있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 밑에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실제로는 푸른색이 아니에요. 됐죠? 왜냐면 그러니까 분청사기라고 하는 건 청자에다가 백토의 분을 칠해요. 그리고서는 구워내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하얗거나 또는 열에 그을리니까 약간 누런 빛깔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분청사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려시대 청자에서 완전히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그러면 16세기 이후는 그러니까 순백의 고상함을 보여주는 선비들의 취향과 어울려서 백자가 널리 사용됩니다. 깨끗하고 담백한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화. 회화에서는 15세기, 자, 회화, 자, 두 개. 그러니까 15세기 회화가 중요해요. 목류도 온도랑 그 다음에 고사간수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견은 도화서 출신의, 그러니까 도화서라는 게 그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관청이거든요. 거기에 전문 화가를 화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안견은 도화서 출신의 전문 화원,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뭘 그린 거냐면 세조의 동생이었던 안평대군.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꿈에 본 천국을 그린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언제냐면 시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세종이에요. 세종의 셋째 아들이잖아. 그쵸?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천국, 무릉도원을 꿈속에 걸어 다닌 거야.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해주니까 안견이 그걸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둘 다 대단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고 그려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누군가의 꿈을 그려주셔본 적 있으세요? 둘 다 대단하죠. 이게 안견의 목류도 온도입니다. 잠깐 그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미를 잘 살렸다라고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대표. 눈도장. 끝. 자, 원리대로 올라가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작품은 강희안의 고사간수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그래서 15세기 회화는 몽고. 그래서 고사간수도는 가장 우측에 있죠. 그래서 바위에 엎드려 수면을 바라보며 무념무상에 빠진 선비의 내면을 아주 간결하고 과감하게 표현했다라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됐죠? 노트장 찍으시고. 그 다음에 16세기, 자, 이건 이제 이 상자는 뭘 유명하냐면 노비화가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중종과 명종 시기에 활약했는데 그 절벽에서 죽지 않고 자라고 있는 강인한 늙은 소나무의 생명력을 보여줬던 송화보월도가 제일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 신사임당의 초충도. 신사임당은 뭐 천재 시인이자 화가이자 됐죠? 네, 정말 천재적인 예술가였죠. 그리고 율곡 이, 아까 말했던 이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조평공사 모델이야. 5만 원권. 됐죠? 네, 그래서 초충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선비들의 취향과 어울려서 사군자 그림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자, 그 동트리오 기억나시죠? 성종 때 동문선. 자, 동문선은 서구정이 편찬책입니다인데 여러분 이건 서구정이 쓴 건 아니고요. 모은 거죠. 그래서 동문선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문학 백과사전이에요. 아니 문학 전집. 그래서 시, 부, 사, 문 이렇게 쫙 해서 다 모아서 130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뭐 학교 다니실 때 어머니가 사주셨던 문학 전집 하나씩 있지 않나요? 한국 문학 전집, 세계 문학 전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 소설, 뭐 수필, 희곡 해서 쫙 모여 있는 거. 자, 용벼청과 월인청강지곡 한글로 가는 이건 뭐 앞에서 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악학계로 앞에서 성종 때 이거 좀 출제됐으니까 기억해 달라 그랬죠. 그래서 음악, 악을 총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음악의 이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악기 사용법, 연주법까지도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근세 문학
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 조선 정기사가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